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세 번째죠. 열흘 동안의 이야기, 100편이 실려있는, 그야말로 민중의 언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전 중에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을 짧은 시간, 3번에 걸쳐서 얘기해서는 그 깊이에 다가갈 수가 없겠죠. 무방한 노릇입니다. 저는 실마리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나머지는 다 찾아가셔야 할 줄로 압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다고 강조를 해도 그 재미에 다가가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재밌습니다. 한 번쯤 속눈샘 치고 읽어보시죠. 어쩌면은 우리 민담이나 설화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판소리의 한 대목들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느 이야기 하나 놓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가요? 사제의 사랑 얘기를 했었죠. 가톨릭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데카메론에는 사제든 수녀든 이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사랑을 나눈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그렇게 어둡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대단히 유머러스하게 웃음을 자아내곤 합니다. 9번째 날 2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수녀의 사랑, 수녀 원장의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짧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때 신성함과 종교적 열정으로 꽤 이름이 알려진 롬바르디아의 어느 수도원이 배경입니다. 수도원장이 이사베타라는 수녀가 연인과 동침한다는 보고를 듣고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이사베타 또는 이자베타라는 이 미모의 수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귀족 출신 수녀였습니다. 이 수녀가 젊은 남성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동료를 통해서 전해 듣고 한밤중에 수녀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혼찌검을 내주려고 작정을 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마침 수도사와 함께 있었어요. 이 수녀 원장도 수도사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수녀 이사베타를 혼내주려는 생각이 앞섰는지 밤중에 더듬더듬 뭔가를 머리에 쓰고 두건을 써야 되니까요. 뒤집어 쓰고 나타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수도사 함께 있던 남자의 속바지였던 거예요. 그 속바지를 머리에 쓰고 나타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 자리에 신문하는 자리에 모였던 수녀들이나 우리 이사베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서 수녀 원장님이 이 속바지를 쓰고 있는 걸 몰랐죠. 그런데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녀 원장님이 속바지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가 자기를 나무라는 그 수녀 원장에게 그 점을 지적합니다. 지적하고서 무사히 풀려난다는 어찌 보면은 그저 그런 이야기죠. 네, 결혼한 다음에 대부분 수녀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느긋하게 연인들과 미래를 즐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수녀 이사베타가 원장님이
남성의 속바지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두건끈을 매세요.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설교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저를 혼내시든지 말든지 하십시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그제야 몇몇 수녀들이 수녀 원장을 올려다보았고 마찬가지로 수녀 원장도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이사베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답니다. 수녀 원장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했으며 눈이 튀어나올 듯 자기를 바라보는 수녀들에게 그 사실을 숨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설교하던 투를 완전히 다른 말투로 바꿔 육체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주장했지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언제든 그렇게 각자가 즐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 롬바르디아의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녀 원장님과 젊은 수녀들이 수도사와 젊은 연인과 함께 지내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불쾌하게 들리지 않죠.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흥미진진하게 들립니다. 육체를 긍정한다는 것, 현실적 삶을 긍정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이 변화였죠. 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엄숙한 도덕적 계율에 얽매여 있던 신체와 감정이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감정의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나중에 이르러서야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괴테가 젊은 베르테를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하죠. 그 작품을 쓰고 장자크 루소가 신 엘로이즈를 쓰면서 사랑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릅니다마는 이 시기만 해도 남녀의 만남이란 엄숙한 그 계율에 묶여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갔었다는 걸 이 데카메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중들의 삶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늘 위선과 이 은밀함은 지배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런 지배자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민중의 언어도 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비슷하게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시간에도 했고요. 또 제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괴테나 셰익스피어나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의 씨앗으로서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오늘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 고톨트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민 드라마를 창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싱의 희곡 중에 현자 나탄이 있습니다. 고전에 속하죠. 이 배경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12세기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술탄과 유대인 현자 나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에 딸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탄은 현명한 사람 나탄은 이 기독교인 그 아이를 보살펴 줍니다. 어떤 관대함, 관용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이죠. 여기에 그 유명한 반지우화가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살라딘과 나탄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반지우화. 우화의 핵심인즉
기독교와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으냐 하는 판가름을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건데요. 이 얘기는 첫째 날 세 번째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반지 이야기는 살라디노라는 사람과 멜키세데크의 얘기죠. 살라디노라는 살라디노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식으로 표기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술탄이 국고를 탕진하자 이 부자인 유대인 멜키세데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죠. 이 세 개의 반지를 반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의 반지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멜키세데크는 세 개의 반지, 세 아들에게 반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다 소중하게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반지는 각각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표상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세 아들이 다 사랑스럽듯이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그 반지 우화가 바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현자 나탄이고요. 그리고 이 나탄이라는 인물이 직접 등장하면서 이 관용을 두고 이 다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3번째 날 10번째 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줄거리를 짧게 보겠습니다. 미트리다네스는 이 젊은이입니다. 부유한 젊은인데요. 이 미트리다네스는 나탄이 얻고 있는 명성을 질시하여 그를 죽이러 갔다가 나탄인 줄 모르고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탄에게 직접 나탄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고 이어 미리 정한 대로 숲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나탄을 알아본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와 친구가 됩니다. 이 짤막한 줄거리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미트리다네스라는 이 부유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탄이라는 사람이 워낙 호방하고 이 관대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 보니까 그 명성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탄을 죽여야 자기가 가장 이 관대하고 호방한 사람으로 이 명성을 떨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탄을 죽이러 가는데 마침 산책을 나와 있던 나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나탄에게 직접 나탄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순간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 나탄인 걸 알죠.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관대함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관대함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이 나탄에게 감동한 나머지 감동을 싹으로 오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대함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단히 이야기로서 아주 잘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탄이 미트리다네스에게 하는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 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어느 누구보다도 너의 삶이 훌륭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너의 고고한 영혼을 생각하니 네가 사랑스럽기 그지없구나. 너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러듯 돈을 긁어 모으려던 것이 아니라 모은 돈을 쓸 길을 찾던 것 아니냐. 명성을 얻고자 날 죽이려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일로 놀랐을 거라 생각하지도 말고. 관용 배틀입니다. 관용 배틀. 누가 더 관대하고 호방한가. 경쟁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경쟁이죠. 네, 정말 아름다운 경쟁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덧붙여요. 위대한 황제들과 탁월한 왕들은 마을을 불사르고 도시를 점령하고 영토를 넓혀서 저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사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말이다. 너와 달리 그들의 파괴는 끝을 모르지. 그런데 너는 단지 나 하나를 죽여
명성을 얻고자 했으니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이고 새로운 일이겠느냐. 오히려 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기꺼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 나는 이미 80이 넘었으니 이 백녀를 헌납하는 것도 작은 선물에 불과한데 6년이나 8년쯤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해서 무슨 회한이 있겠느냐. 망설이지 말고 내 목숨을 가져가기 바란다. 그리고 그 관대함의 명성을 충분히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관대함도 이 정도면 참 놀라울 지경이죠. 네,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나탄과 미트리다데스라는 젊은이는 그야말로 겸양이 넘치는 그 얘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들은 성의와 지혜를 다해 그리고 원대한 계획을 함께 칭찬하면서 관대한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데카메론에 실려있는 10번째 날 3번째 이야기, 미트리다네스와 나탄의 일화, 그리고 제1권에 실려있는 첫째 날 3번째 이야기 반지우화, 이 2개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독일 시민극의 선두주자인 레싱의 희곡 현자 나탄이 탄생했다는 것. 정말 저에게는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씨앗을 키우는 게 후대 작가들의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전들을 정말 그 소중한 씨앗으로 삼아서 잘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보편적인 걸작들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 시간이죠. 2번째 시간에 기스문다 얘기 했었죠. 4번째 날 1번째 이야기인가요? 그 기스문다 얘기는 프랑스에서 희극으로 만들어지고요. 디스몽다라는 제목으로 발음의 차이가 있죠. 그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라 베르나르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그 여배우 베르나르죠. 그리고 그 여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포스터를 그렸던 알폰스 무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그 흐름들을 읽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 대작 데카메론을 마치면서 우리의 보카치오 선생은 맨 마지막에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온갖 그 비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이 속어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비속어, 음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별 그 비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들이 거부하는 용어들, 뭐 구멍이니 말뚝이니 사발이니 절구공이니 소시지니 순대니 하는 음담패설에 자주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두고서 근엄한 척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보카치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이 지극히 유용한 것, 아니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불이 집과 마을과 도시를 태운다고 해서 불이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무기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숱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무기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딱 포석을 두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가죠. 이 문장입니다. 보실까요? 부패한 정신은 결코 언어를 건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상한 언어가 부패한 정신과 어울리지 않듯 고상하지 않은 언어가 건전한 정신을 더럽히지도 못합니다. 그건 마치 햇빛과 진흙,
또는 하늘의 아름다움과 땅의 추악함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책이, 어떤 말이, 어떤 문자가 성경보다 더 거룩하고 가치 있으며 존경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사례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어떤 경우에는 유익하지만 악용되면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들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유용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카치오가 대단히 화가 난 것 같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그 정말 존경할 만한 책이 있죠. 근데 성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사례들은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죠. 사제들에 대한 비판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민중의 언어들, 살아 숨쉬는 생생한 언어들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뭐 난삽하다는 둥, 저속하다는 둥,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카치오는 되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판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나 또는 판소리 소설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음란패설이 곳곳에서 분출합니다. 병강세전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춘향전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춘향전이 갖는 판소리 연려춘향 수절가가 갖는 그 가치는 누구도 낮게 평가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은 이 보카치오가 모아놓은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 신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3번에 걸쳐서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읽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읽는 책,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